예, 질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저브드 GP와 그랜드 판차트와 그다음에 리저브되지 않았던 GP 사이에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벵갈하고 라자스탄 두 개 지역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웨스트 벵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로 나눠서 한번 어떤 이제 민원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몇 가지 그 항목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했습니다. 퍼블릭 워크스가 있고요. 뭐 공공사업 같은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복지 프로그램들, 웰페어 프로그램 나눠서 이제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우선 리저브드 GP는 의장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되는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언리저브드 GP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어떤 민원들을 제기했는지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로 나눠서 봤고, 이제 남성의 경우랑 비교하기 위해서 따로 또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리저브드 GP에서 여성들이 모두 몇 건의 민원을 제기했는가 개수부터 비교해 보면 뭐 개수에 있어서는 당연히 리저브드 GP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왜 전체 민원의 숫자를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할 거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리저브드 GP에서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퍼블릭 워크스는 몇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드링킹 워터, 식음료, 식수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도로 사업, 도로 포장과 관련한 사업들, 관계, 뭐 저수 관계 이런 농업 용수를 조달하는 문제겠죠. 관계 저수.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워크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보시면 리저브드 GP에서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들은 드링킹 워터, 그다음에 로드 임프루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웰페어 프로그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드링킹 워터와 로드 임프루먼트가 뭐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드 임프루먼트고요. 도로 사업. 도로 사업은 사실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도로 사업에 이제 재정이 투입되면 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 임프루먼트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블릭 워크스는 관계 저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링킹 워터고요. 순서로 보면 이게 1, 2,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드링킹 워터와 로드 임프루먼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세 번째가 웰페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웨스트 벵갈에서 여성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 드링킹 워터와 로드 임프루먼트고요. 로드 임프루먼트죠,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인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 관계, 식수 이런 순이었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왜 이러한 이제 선호를 갖는가? 첫 번째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식수를 조달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여성들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라자스탄도 그렇지만 도로 사업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라자스탄과 비교했을 때 웨스트 벵갈에서는 조금 더 그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복지제도의 주된 수혜자들이 이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 순서를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 대한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도로 사업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 많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예, 잡을 찾기 위해서 조금 장거리 그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웨스트 벵갈의 리저브드 GP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리저브드 GP는 의장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되는 그런 지역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들의 선호와 이제 의장의 선호가 어느 정도 합치할 테니까 대체로 식수나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남성들이 선호하는 관계나 저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라자스탄 지역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드링킹 워터와 로드 임프루먼트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높은데 아까 여기서 이제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0% 30%였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도로 사업의 경우 여성들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우선순위로 따져본다면 첫 번째가 드링킹 워터, 그 다음에 웰페어 프로그램, 세 번째가 이제 로드 임프루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도로 사업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체로 이제 남성들이 주로 도로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여성들은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드링킹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민원이 더 높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 보시면 드링킹 워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드 임프루먼트, 세 번째는 이제 관계 저수가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지역적인 특색의 차이가 이제 존재할 테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다른 어떤 선호를 가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식수, 웰페어 프로그램, 잠시만요. 웰페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식수 도로 교육으로 좀 선호 순서가 그래서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스탄에서 도로와 관련한 여성들의 민원이 낮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 벵갈에서는 이제 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민원도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라자스탄에서 리저브드 GP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아마도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사업들 어떤 정책들이 그 리저브드 GP와 언 리저브드 GP에서 이제 시행이 됐는지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예측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혹은 그러한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제 세 가지 사업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드링킹 워터, 식수,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드링킹 워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숫자는 23.8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수 혹은 상수도와 관련해서 신축되었거나 이제 보수된 시설의 숫자, 그래서 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저브드 GP에서는 한 평균 24건 정도,
그다음에 이제 unreserved GP에서는 평균 한 15건 정도 시행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41%가 상태가 좋은 도로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가 좋은 도로의 비중. 대략 뭐 40% 정도는 이제 상태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0%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좋은 도로가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리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링킹 워터랑 관계나 이제 저수와 관련해서 신축되었거나 이제 보수된 시설의 숫자고요. 3건 정도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3.4건. 실제로 이제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 그 의장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화면이 멈췄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예. 다른 학생도 그러신가요? 그 저희 집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KT 걸 쓰는데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길 때가 있. 저도 이게 뭘 쓰다 보면 중간에 잠시 끊길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희 집 인터넷의 문제일 거예요. 전화해봤는데 항상 전화할 때는 그 KT에 전화해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인터넷이 뭐 제대로 작동할 테니까 그 순간에는 항상 뭐 이렇게 시스템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죠. 뭐 항상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잠깐 끊기거나 뭐 제가 그 뭐죠? 정지 화면이 잠깐 나오더라도 저한테 메시지 잠깐 보내주시면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에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거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웨스트 벵갈 지역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사업들이 그러니까 많이 제기했던 민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충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수와 도로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식수와 도로 사업. 여기에서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에 어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리저브드 GP는 의장이 여성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선호와 그러니까 여성들의 선호를 잘 아는 사람 대표인 거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선호가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언리저브드 GP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장이 몇몇 그 GP의 경우에는 여성 의장이 있었지만 7명 정도. 대부분은 다 남성의 의장이었으니까요. 비교해 보면 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차이입니다. 디퍼런스는 23.8 마이너스 14.7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이제 계산한 것이고 제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볼드로 뭐죠? 진하게 표시한 거는 다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5% 유의 수준에서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0과 같다는 걸 기각했으니까 우리가 0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유의 수준에서 0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에 드링킹 워터에 대한 그러니까 몇 건이나 보수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9.1건 더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뭐 한 거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건 정도 더 많이 보수가 됐고 신축되었거나 이제 보수가 되었고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1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쪽 지역에서 리저브드 GP에서 도로의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태가 좋은 도로의 비율이 41%고 언리저브드 GP는 상태가 좋은 도로의 비중이 23%인데 이 차이가 18%포인트 정도 나니까 도로 상태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에 관계나 혹은 저수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의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3건, 그다음에 3.4건 정도인데 당연히 차이는 0.4건 정도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GP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GP에서는 뭐 당연히 여성이 의장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관계나 저수 관련한 시설의 신축 공사 혹은 보수 공사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모든 GP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보면 그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여성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GP에서는 이제 식수와 관련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성이 의장인 GP에서 식수와 관련된 민원이 이제 빈번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문제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호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는 의장이 여성이니까요.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봤지만 반드시 그 민원이 더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장이 누구든 상관없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는 있잖아요. 의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성별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증권 합수단이라고 하는 그 금융 관련된 범죄 이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금융 증권 관련된 그런 이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이제 검찰 내 그 특수한 조직이 있는데 증권 합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조직을 이제 해체했습니다.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그 조직을 해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에 굉장한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과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들,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같은 그런 이제 가상화폐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에, 그 과열되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보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75세인데 어머니 친구분 어머니는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데 가상화폐 투자 안 하시는데 어머니 친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75세가 되셨는데 그 저기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그래서 가끔 저기 저도 얘기 전에 듣는데 만나면은 돈 벌었다고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그 범죄 행위들이 그 있었다는 이제 보도도 뉴스도 저도 접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러면서 다시 지금 현 그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그 검찰 내 증권 합수단을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는
굉장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게 뭐 그런 어떤 검찰 내 어떤 특별한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호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다면 그러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은 민원을 실제로 더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가 돌아가서 보시면 웨스트 벵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더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웍스만 따로 띄어서 보면 128이고 206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건 아닙니다. 여성의 민원이 더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리조브드 GP에서 그 해당 민원이 더 많이 해결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커멘트를 하겠습니다. 도로 상태도 여성의 의장으로 있는 GP에서 18%포인트나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예상과 달리 우리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남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사업들 같은 게 이제 관계의 저수였는데 이리게이션이었었는데 실제로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의 차이를 봤더니 이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의장인 경우에 이리게이션과 같은 사업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예산 편성 혹은 이제 재정 집행 이런 것들이 더 낮았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더 적게 투입되었는가?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뭐 재원 배분일 테니까요.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정 여력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재정을 특정 사업에 투입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자스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슷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차이는 이제 로드예요.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수 같은 경우 라자스탄에서도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죠. 순서대로 보면 라자스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드링킹 워터, 두 번째가 웰페어 프로그램, 세 번째가 이제 로드 인프루먼트인데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9%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도로 사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웨스트 벵갈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자스탄에서 드링킹 워터고요. 실제로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에 사업 개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한 2.6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식수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뭐 개보수죠, 그렇죠? 개선되거나 보수되거나 혹은 뭐 신축되거나 이런 차이가 2.6건 정도 나타나고요.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민원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의장인 GP와 그렇지 않은 GP 사이의 차이를 보면 오히려 여성이 GP인 곳에서 도로 사업이 8%포인트 정도 더 낮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성이 GP인 경우에 도로 사업이 상대적으로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8%포인트니까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두 지역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정도 평균 리저브드 GP 같은 경우에 한 건, 그 다음에 언리저브드 G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건, 평균적인 값이니까요. 이 둘 사이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특정 공공재에 대해서 여성들의 민원 비중과 남성들의 민원 비중이 확대될수록 여성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GP에서의 해당 공공재 공급은 이제 확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특정 공공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식수와 관련된 문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웨스트 벵갈 지역에서는 도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라자스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공재 공급이 여성들의 선호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이제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식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식수나 도로라든가 혹은 뭐 또 뭐였었죠? 식수, 도로, 그다음에 관계 이런 그 이리게이션 이런 그 이슈들이 실제로 뭐 어, 남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이해관계와도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 그 퍼블릭 웍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건 사실 그 한국으로 따져보면 시골과 같은 그 농촌, 농어촌 지역과 유사할 테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 특정 그룹의 사람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책, 그런 민원을 막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농어촌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특정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기하는 민원들이 마을 전체의 어떤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GP 의장이 여성인 곳에서 여성들의 민원이 단순히 더 많았다고 해서 공공사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GP 의장이 여성인 경우에 사실 여성들의 선호와 부합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호가 여성 유권자들의 선호, 지역 주민들이겠죠.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더 잘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첫 번째, 리저브드 GP와 언리저브드 GP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본 거고요. 또 질문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의 또 계속해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인도는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죠. 미국 개념으로 하면 이제 스테이트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스테이트 내에 거주하는 어떤 특정 카스트 계급의 이제 하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면 이제 이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제 그 몇 퍼센트의 국회의원, 지역 의회 의원이겠죠. 의원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1950년에 개헌을 통해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의 숫자가 변할 때 과연 그 해당 계층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 공공재 공급이 달라지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아온 소수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라든가 관심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소수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의회의 입법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소수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참여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세대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들 중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소수계층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대표자들을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도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중에 농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좀 눈에 이렇게 띄었었어요. 농업이라든가 농업, 어업 관련된 그 직종에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다른 형태로 뭐 그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협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어떤 변화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분들이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카스트 제도가 기원전 1500년부터 그러니까 고조선이 생길 뭐 그쯤이겠죠, 그렇죠? 예. 그거보다 좀 이후겠지만 정확히 이제 고조선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논의도 예. 여하튼 BC 한 1500년경부터 그 아리아인들이 인도 반도를 이제 침공을 했고 당시에 이제 카스트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제 카스트 제도가 사실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인도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제 소수계층에 대한 뭐 달리트에 해당되겠죠.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1950년경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를 아예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도 자체를 카스트 시스템을 없애진 않았고요. 그래서 주의회 의원과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출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일정 비율은 소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 해당 계층의 사람들만 출마하도록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선거구마다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전에 이제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조사를 하죠. 센서스 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의 이제 특정 계층 여기서는 스케줄드 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이브스 두 가지를 스케줄 그다음에 스케줄 트라이브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던 달리트라고 하는 계층이고요. 혹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언터처블스죠.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예를 들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농어촌 지역의 우물 같은데 이렇게 그 우물에 손을 대거나 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 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그 뭐 경기도면 경기도 어떤 주에 과연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계층에 속하는가를 이제 통계를 추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가운데 몇 명의 의원들을 해당 그 계층의 사람들로 채울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케줄드 카스트, 스케줄드 트라이브스로 결정이 되면 반드시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이제 뭐 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라자스탄, 지금 웨스트 벵갈 봤던 것처럼 그 이제 주의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은 스케줄드 트라이브스라든가 스케줄드 카스트가 상당히 이제 모여서 거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지역은 대체로 이제 해당 계층에서 출마하도록 그렇게 이제 리저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소수계층에 대한 political reservation, 정치 유보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political reservation은 이제 인도 의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scheduled caste라든가 scheduled tribes가 인도 인구의 한 25%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정말 마이너리티는 아니고요. 25%, 4분의 1이에요. 25%가 가량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언더 리프레젠테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주의회 그다음에 국회 의석 가운데 4분의 1이 이제 이 두 가지 계층, 스케줄드 카스트, 스케줄드 트라이브스, 제가 줄여서 SCST라고 부를게요. SCST.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을 대표하는 이제 의원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카스트 제도 말씀드리면 이제 브라만이 있고요, 그렇죠? 브라만 최고위 계층 종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계층 예전에는 이제 달리트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지정 카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지정 카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을 지정 카스트를 위해 이제 리저브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소수계층을 위한 정치 유보제 (political reservation이) 도입되면서 이제 해당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어떤 공공재 공급이 자원 배분이 혹은 공공재 공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공공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정부 지출이라든가 혹은 교육 정책, 교육 지출이라든가 혹은 뭐 일자리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일자리 쿼타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전에 봤지만 표적 지출과 같은 형태, 타겟티드 트랜스퍼 같은 그 일반적인 재분배 정책과 이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의 표적 지출, 선별적 재분배 정책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문제 없이 잘 보고 계시나요? 저 지금 무슨 메시지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제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떠서 네. 잘 보고 계셨죠? 네.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olitical reservation이 확대가 될 때 전반적인 정부 지출은 이제 증가하는 반면에 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분배 정책의 형태가 좀 모습이 달라지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한 이제 뭐 제도적 배경,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50년 인도 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주와 국회에서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의석의 일부를 유보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지정 카스트 선별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지정 카스트에 속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지정 부족에 속하는가 간단한 이제 기준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브라만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인들로부터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도 만약에 누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 관련된 목사면 목사, 신부면 신부, 뭐 스님이면 스님 이렇게 와서 뭐 추도식을 이제 하잖아요. 그 종교 방식대로. 그런 건 인간에게 주어진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미용사, 이발사, 재단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 자기들끼리 머리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신체적 접촉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 카스트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을 오염시키는 사람. 공기도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 당연하죠. 오염이 되니까. 다섯 번째, 도로, 배, 우물, 학교 등의 이제 공공시설 이용이 금지된 사람.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부족 혹은 특정 종족 출신인 경우에,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종이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거나 낙후된 지역의 종족들을 이렇게 지정 부족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외딴 지역에 거주하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든 측면에서 이제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 부족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주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이 지정 카스트의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객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특정 직업군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카스트 계급에 속해 있는 거니까 대체로 이제 식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지정 부족은 조금 더 자의적인 구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대체로 관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부터 이 종족, 이 부족은 뭐 거리를 두었던 부족이다라고 하는 이제 관습이 있다면, 전통이 있다면 그렇게 뭐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1년 조금 과거 데이터긴 합니다만 91년 기준. 근데 최근에 제가 월드뱅크 자료 같은 걸 보면 아직도 그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심각한 그 카스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91년 기준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이제 16%가 스케줄드 카스트고요. 8%가 스케줄드 트라이브스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대략 한 25% 정도 되죠. 그 4분의 1 가량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태라든가 혹은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 경제적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에 16% 대략 한 8%가 각각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인데요. 이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 선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7.3%. 그래서 그 이외에 그러니까 지정 부족과 지정 카스트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략 한 30%가 도시에 거주하는데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은 조금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자율 같은 경우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리터러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람들보다는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더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반대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빈곤선 이하도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기본적인 경제 활동 자체에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어떤 뭐 접촉 자체가 인터랙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계층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경제활동 자체의 제약도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렇죠? 빈곤선 이하의 비율이 더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테니까요. 뭐 부를 창출한다든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에 대한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제약이 부여가 돼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라든가 뭐 당나귀라든가 이런 거는 가질 수 있는데 뭐 토지를 보유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로는 당연히 이제 직업과 뭐 과거 한국의 조선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뭐 가죽을 벗기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든가 뭐 쓰레기, 오물 수거하는 거, 화장실 오물 수거하는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금지되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으니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쉽지 않고요.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이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 우리가 이제 뭐 마이닝 미타에서도 봤던 것처럼 시장 참여 자체가 어렵다면,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시장 참여 자체가 어렵다면, 그다음에 이제 과거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공공재가,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경제적인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의 뭐
그 생계 유지 수준에서의 농업 활동이 전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 1950년에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에 대한 리저베이션 정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에서 소수 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는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선 일련의 선거 과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원회는 이제 일렉션 커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가 있는데 딜리미테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센서스 데이터가 공표가 되면 이제 해당 주 해당 지역에 이제 스케줄드 카스트라든가 스케줄드 트라이브스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센서스 데이터가 공표가 되면 이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역구의 몇 퍼센트의 의석 비율을 이제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에게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이제 리저베이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집계를 했을 때 해당 주에 예를 들어서 해당 주의 전체 인구 가운데 25%가 지정 카스트라고 한다면 해당 주의 의석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당 주의 의석 수가 예를 들어서 200이다. 200명의 의원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스테이트에서 이 가운데 이제 40%인 50명이 반드시 지정 카스트 스케줄드 카스트, 스케줄드 트라이브스에서 이제 배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의회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율이 적용이 되겠죠. 국회의원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25명은 반드시 센서스 데이터와 이제 부합하게 25% 반드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16개 주를 대상으로 60년부터 92년까지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16개 주는 인도 전체 인구의 95%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인도 전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정 카스트 리저베이션 비율이 14.04%, 지정 부족 리저베이션 비율은 7.25% 정도 됩니다. 주마다 뭐 편차는 좀 있지만 대체로 지정 카스트는 14%, 지정 부족은 7%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16개 주 가운데 3개 주에는 지정 부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리저베이션도 없겠죠. 그래서 인구 총조사 센서스 데이터가 공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리미테이션 커미션이 구성이 되고 어떤 주에 이제 어떤 선거구를 리저브 할 것인지 지정 카스트 혹은 지정 부족을 위해서 리저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조금 다른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 하나가 인구 총조사 기준 지정 카스트의 인구 비중이고요. 현재 지정 카스트의 인구 비중인데 이건 총조사 결과 그러니까 센서스 데이터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정 카스트 인구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이제 변화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지정 카스트의 인구 비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총조사는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한 번씩 이루어질 거예요. 총조사가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980년에 한 번 센서스 데이터가 있었고 직후에 이제 선거가 있겠죠, 그렇죠? 선거 직전에 이제 센서스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거 직후에 그 다음 선거가 또 여기 있을 텐데 몇 년 뒤에 그 시점에 가서 또 한 번 뭐 센서스 조사를 하겠죠. 예를 들면 85년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사이 시점 81년, 82년, 83년, 84년에 과연 지정 카스트라든가 지정 부족의 인구 비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인구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같이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80년에서는 어떤 지역이 그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위해서 리저브되지 않았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리저브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인구 이동의 변화 때문에
1985년에 가서는 해당 선거구가 리저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 하나는 어떤 지역이 과거에는 리저브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인구 비율의 변화로 인해서 리저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한 주 내에서 스테이 내에서 리저브가 된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을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의 변화가 없이 어느 한 시점에 리저브드 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변해감에 따라서 리저브 되지 않았던 지역이 리저브 될 수도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정부 정책, 일반적인 어떤 재분배 정책과 그다음에 선별적 재분배 정책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지출, 정부의 지출입니다. 153은 뭐 특별히 그렇게 의미를 갖고 뭐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총 지출, 그다음에 교육 지출 같은 경우는 총 지출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교육 지출, 그다음에 뭐 복지 지출, 뭐 토지 개혁과 관련한 지표들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정부의 총 지출과 교육 지출은 일반적인 재분배 정책 혹은 보편적인 재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너럴하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라든가 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어느 계층이나 혹은 뭐 어느 카스트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의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혹은 표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복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시행되는 정책일 테니까요. 이건 이제 선별적 혹은 뭐 표적 지출이겠죠. 여기에서는 정부 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편적 정부 지출과 선별적 혹은 표적 지출, 타겟티드 트랜스퍼의 형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이스 디오리를 8장에서 살펴봤었는데 7장 8장에서 초이스 디오리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궁금했다 혹은 뭐 조금 갑자기 왜 이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후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뭐 그냥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조금 뭐 중위 투표자 정리라든가 LO의 불가능성 정리라든가 혹은 뭐 중위 투표자 정리 혹은 싱글 피켓드네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보편적인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혹은 표적 지출, 선별적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그래서 보편적 재분배 정책, 선별적 재분배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본 거고요. 왜 지난 시간 꽤 긴 시간 동안 초이스 디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를 이제 여러분 뭐 9장 챕터 9에서 현실적인 투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이제 구성을 한 건데 그 의도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카스트 계층이라든가 특정 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적 정부 지출의 수혜자들은 이제 지정 카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지정 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표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출 중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5% 정도 되고요. 주마다 다르겠죠. 주별로 다양한 값을 가질 거예요. 시기별로, 그다음에 주별로. 우리가 62년부터 90년대 데이터까지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지출 비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 카스트에게 적용이 되는 복지 지출의 비중은 전체에서 한 3% 정도, 마찬가지로 지정 부족도 전체 지출 가운데 한 3%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 지출 가운데 지정 카스트에게 돌아간 지출 비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정 부족에게 돌아간 지출 비중을 각각 SC, ST 복지 지출로 정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져보면 뭐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뭐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여타 공공재 공급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의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 소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지표도 중요해서요. 토지 개혁이 있었다면 1, 그렇지 않았다면 제로. 그래서 12%면 뭐 10개 주 가운데 대략 12개 주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12%에 해당하는 주에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혹은 이제 토지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개혁 통과된 경우 1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제로.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 가운데 토지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주가 뭐 전체 10개 주 가운데 100개 주가 100개가 안 되죠. 100개 가운데 12개 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쿼타는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해당 카스트 계층, 그다음에 부족, 지정 부족에게 할당이 된 일자리의 비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SC와 ST에게 할당이 된 일자리 비율이 2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전체 인구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SC와 ST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자리 가운데서도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해당 계층들에게 이제 리저브했다고 볼 수 있죠. 결과는 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어떤 주에서 지정 카스트라든가 지정 부족의 비율이 확대가 될 때 과연 어떤 지출에서 어떤 항목의 지출이 늘어나고 어떤 항목의 지출이 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위해서 리저브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차이, 혹은 리저브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제 인구 비율이 늘어나서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의 비율이 상승해서 해당 지역에 이제 리저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교육 지출, 그다음에 SC 혹은 ST를 위한 복지 지출, 토지 개혁의 여부, 일자리 쿼타 같은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선거가 시행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의 비율을 우리가 추계한 다음에 해당 비율에 따라서 어떤 선거구를 리저브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출산율이라든가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총 지출, 일반적인 뭐 재정 지출,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너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교육 지출도 살펴볼 텐데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결과가 로버스트한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변수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a 더하기 bx a 더하기 bx, ax 플러스 b가 더 낫겠죠. 이렇게 하면 베타 제로, 베타 1의 x, 이런 관계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가 총 지출이고 이제 x가 지정 부족만 우리가 보죠. st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정 부족의 어떤 그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과연 총 지출이 늘어나는가?
혹은 뭐 ST의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ST의 비율이 낮은 곳이 있겠죠.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 베타 1으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 Y가 베타 1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총 지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다른 어떤 변수들도 포함을 시켜보는 거죠. 베타2에 뭐 W도 한번 넣어보고 베타3에 뭐 G도 한번 넣어보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을 시켜서 여전히 ST의 비율이 변할 때 총 지출이 의미가 있는가, 총 지출의 변화가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센서스 인구 비중을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센서스 인구 비중 포함시키고 거기에 추가로 현재의 인구 비중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는 다른 변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변수들도 한번 포함시켜 본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정 부족에서의 이제 변화가 총 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첫 번째는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과연 총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어떤 특정 지역의 지역구를 스케줄드 트라이브 지정 부족에게 할당을 했을 때 1%포인트 확대가 될 때 과연 총 지출이 늘어나는가 봤더니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을 포함을 시킬 때에도 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드로 표시한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 지정 부족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리저베이션이 도입이 된 선거구와 도입이 되지 않은 선거구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싶다면 리저베이션이 1% 확대가 될 때 1%포인트 확대가 될 때 총 지출은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냐면 이건 이제 금액의 단위니까 사실 2.3%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니까요, 이건. 로그 금액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늘어난다는 거예요. 총 지출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정 카스트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총 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소하는데 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대체로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정확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총 지출이 늘어난다. 보편적인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지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럴이죠.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보편적인 일반적인 여기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총 지출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그러니까 리저베이션이 도입된 지역과 도입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도입된 지역에서 교육비 지출이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지정 부족 리저베이션이 1%포인트 확대가 될 때 교육비 지출이 대략 낮게는 0.3에서 그렇죠? 많게는 0.5까지 하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0.4%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정 부족 리저베이션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오히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교육비 지출이 하락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 물론 앞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봤었냐면 리터러시 레이시 상대적으로 낮았었단 말이에요. ST라든가 SC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식자율 혹은 리터러시 레이시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카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 부족의 경우에는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정 부족이 선호하는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일자리 쿼타라든가 이제 뭐 웰페어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이제 일자리 쿼타, 그 다음에 뭐죠? 복지 지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별적인 혹은 표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자리 쿼타는 뭐였었냐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에게 할당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5% 정도 됐었는데요. 뭐 지역별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높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조금 낮은 곳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낮았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겠죠. 우선 여기에서는 일자리 쿼타의 경우에는 지정 카스트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되면 일자리 쿼타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부족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나진 않아요. 첫 번째만 확인이 되고 다른 변수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일종의 이제 로버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다른 변수들을 포함을 시켰을 때에도 그럴 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 부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롱하게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일자리 쿼타가 상승한다 혹은 뭐 하락한다라고 좀 for sure 말하기는 어렵죠. 이 경우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정 카스트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일자리 쿼타가 늘어난다. 그 지정 카스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니즈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아마도 이제 일자리 쿼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 혹은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의회 의원으로 의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여기 뭐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의회 의원 의석수가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 쿼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석해 보면 지정 카스트 리저베이션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이제 리저브 되는 지역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치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이제 일자리 쿼타가 0.5%포인트 작게는 크게는 7%포인트까지 상승하죠. 적게는 0.5%포인트, 많게는 0.7%포인트까지 일자리 쿼타가 늘어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정 부족의 경우에는 일자리 쿼타가 상대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지정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정 부족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다만 반대로 지정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역에 약간 소외된 형태로 거주하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자리 쿼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부족에 대한 복지 지출인데 여기 이제 지정 카스트에 대한 복지 지출은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찾아볼 수는 없어서 지정 부족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되면 지정 부족 ST니까요. 당연히 이제 ST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선별적인 재분배 정책은 확대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표적 지출이죠. 즉 지정 부족을 겨냥한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정 부족의 리저베이션이 확대될 때 이제 확대된 선거구에서의 복지 지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적게는 뭐 한 7%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많게는 한 10%포인트까지
죄송합니다. 0.7%포인트, 많게는 이제 1%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정 카스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따로 표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SC가 늘어날 때, SC의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SC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표를 만들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정 카스트의 경우에 리저베이션이 도입될 때 일자리 쿼터는 증가해요. 늘어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선별적 복지 지출 비중에는 특별한 영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정 부족의 경우에 리저베이션이 확대가 될 때 선별적 복지 지출 비중이 상승하고요. 다만 이제 일자리 쿼터는 변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비교했을 때 지정 카스트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 카스트의 경우에는 일자리 쿼터가 사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쿼터는 이제 특정 지역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이제 개개인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별적 복지 지출은 이제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정 카스트는 일자리 쿼터와 같은 정책의 확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제 거주 분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정 부족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이제 선별적 복지 정책, 복지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토픽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가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